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로TV. 오늘은 가려진 진실과 마주한 암행어사를 담았습니다. 옛날 이야기와 함께 꿀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조선 중기의 어느 마을, 산 골짜기 깊은 곳에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울창한 숲과 흐르는 시냇물 그리고 정겨운 집들이 자리한 평화로운 마을이었지만 겉보기와는 다르게 음습한 소문이 자주 돌곤 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소문은 마을 끝자락에 사는 어리석은 김 씨와 그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였다. 김 씨는 순박하고 어리석은 인물로 그 누구보다도 아내를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이었다. 그는 아내가 무슨 말을 하든 절대적으로 믿었고 주변에서 무엇라 해도 아내의 말이 곧 진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남편을 보고 속으로 한탄하며 안타까워했다. 그의 아내가 이웃 사내와 은밀히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못했다. 그의 순진한 얼굴을 보면 차마 그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이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은밀히 퍼져가는 소문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해졌다. 아내는 김 씨가 마을 밖으로 나갈 때면 늘 이웃 사내와 만남을 가졌고 그 만남은 마을 곳곳에서 목격되곤 하였다. 그러나 남편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늘 아내의 곁에서 충실히 일을 하고 그녀를 도우고 있었다. 어느 날 날씨는 맑았고 하늘은 한정 구름 없이 푸르렀다. 남편과 아내는 마을 근처에 있는 산딸기 밭으로 김을 매러 나갔다. 아내는 오늘따라 평소보다도 더 다정하게 남편에게 말을 건네었고 남편은 아내의 말에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도왔다.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산들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남편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저 아내를 돕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 갑작스러운 인기척이 들렸다. 남편이 고개를 들자 이웃 사내가 천천히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사내는 어깨에 오쟁이를 지고 있었다. 오쟁이는 곡식을 담는 큰 섬짝으로 이곳 농부들이 자주 사용하는 물건이었다. 그런데 이웃 사내는 왠지 모를 섬뜩한 표정으로 남편에게 다가와 말을 건네었다. 에이 참, 자네 뻔뻔하군. 아니 뭐 아무리 자네 처이기로서니 대낮에 이 밭 한가운데서 그런 짓을 하다니 보통 용기 있는 일이 아니네. 이웃 사내의 말은 매우 이상하고도 도발적이었다. 김 씨는 그의 말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의 아내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사내를 응시하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우리는 그저 김을 메고 있었는데 그게 왜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요? 남편은 당황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그러나 이웃 사내는 능청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남편에게 다가왔다. 그는 김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아이치, 자네가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자네 대신 김을 매줄 테니 자네는 이 오쟁이를 지고 여기 서 있어 보게. 그러면 자네가 모르는 진실을 알게 될 걸세.
남편은 여전히 무슨 소린지 이해할 수 없었으나 사내의 말에 홀린 듯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이웃 사내가 말한 대로 오쟁이를 지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아내는 여전히 침묵한 채 사내의 눈을 피하지 않고 그와 눈을 마주치고 있었다. 이웃 사내는 김 씨에게 오쟁이를 지우고 천천히 그의 아내 쪽으로 다가갔다. 남편은 오쟁이를 지고 가만히 서서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지만 그 기운이 무엇인진 알지 못했다.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와 그의 등을 스칠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럼에도 남편은 사내 말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가 오쟁이를 지고 서 있는 동안 이웃 사내는 그의 아내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산속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와 나무들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남편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가 알아차리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이웃 사내와 그의 아내는 남편의 등 뒤에서 무언가를 주고받는 듯 하였다. 남편은 그저 멍하니 서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채 그 자리를 지키고만 있었다. 시간이 흘러 해는 서서히 저물어갔다. 남편은 이웃 사내와 아내의 움직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어리석게도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었다. 그날 밤 김 씨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갔고 아내는 그날 밤 역시 아무런 변화 없는 얼굴로 남편을 맞이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남편이 오쟁이를 지고 있던 그날의 사건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남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내와 이웃 사내에게 속았고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웃고 다녔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오쟁이를 진다는 말로 비유하며 남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리석게 속았다는 뜻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진실을 아는 자는 많지 않았다. 김 씨가 그날 어떤 기운에 홀렸던 것인지 이웃 사내와 아내가 진정 어떤 음모를 꾸몄던 것인지 그리고 남편이 영원히 속았던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수수께끼로 남아있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의 마음속에는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 평소와는 달리 아내의 행동은 점점 더 수상해졌고 그녀는 자주 자리를 비웠다. 마을에서는 그들의 관계를 두고 수군거리는 소문이 더더욱 커졌다. 특히 그날 남편이 오쟁이를 지고 서 있는 동안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마을 사람들 사이에 퍼져가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그 진실을 모른 채 혼란스러운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나 남편은 아내의 자취를 점점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아내는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도 자주 외출하더니 하루는 아예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다. 밤이 되어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자 남편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날 밤 차가운 달빛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남편은 그 빛 아래서 불안에 떨며 아내를 기다렸다. 하지만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다.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와
서늘하게 방 안을 맴돌았다. 김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아내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며 아내의 행방을 추적했지만 아무도 아내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럴수록 그의 불안은 커져만 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을 사람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고 김 씨는 더욱 고립된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의 머릿속엔 불길한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다. 혹시 그놈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닐까? 남편은 마침내 이웃 사내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뒤엉켜 혼란스럽게 요동을 쳤다. 이웃 사내의 집은 마을 끝자락, 나무가 무성한 숲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남편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썰렁했고 이웃 사내는 보이지 않았다. 남편은 집안을 둘러보다가 서재에서 무언가 수상한 흔적을 발견했다. 책상 위에는 아내가 늘 가지고 다니던 작은 수건이 놓여 있었다. 남편은 수건을 집어들고 그 냄새를 맡았다. 분명히 아내의 것이었다. 순간 그의 심장이 요동쳤다. 이것은 그래, 여기에 아내가 있었던 게 분명해. 그는 점점 더 격양된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무얼 하고 있나? 낯익은 목소리였다. 이웃 사내가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는 문 앞에 서서 남편을 쏘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떠올랐지만 그 미소 속에는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김 씨는 사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내 아내가 여기 있는 게 틀림없다. 그 수건, 내 아내의 것이야. 자네, 내 아내가 어디 있는지 알지? 어서 말해줘. 그러자 이웃 사내는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다. 허허, 글쎄, 자네 아내가 왜 내 집에 와 있단 말인가? 수건? 아마 자네가 잘못 봤을 게야. 그는 냉소적으로 대답하며 남편을 비웃듯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남편은 더 이상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는 이성을 삼켜버렸다. 말해, 내 아내가 어디 있는지 말하라고! 그는 사내에게 다가가며 소리쳤다. 그의 눈은 광기로 물들어 있었다. 이웃 사내는 차분하게 뒷걸음질 치며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자네 아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니까. 하지만 자네가 이렇듯 감정에 휘말리면 진실을 알아차리기 더 어려울 거야. 진정해. 그 말에 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무언가 이웃 사내가 아내의 행방을 알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리고 그 순간 남편의 머릿속은 붉게 물들었다. 그의 손은 자신도 모르게 바닥에 놓여있던 둥기를 집어들었다. 자네가 내 아내를 숨기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이웃 사내는 여전히 비웃는 듯한 눈빛을 보내며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그가 미처 대응할 틈도 없이 남편은 둔기를 들어 사내를 내리쳤다. 사내는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그 순간 마당은 섬뜩한 정적에 휩싸였다. 남편은 숨을 헐떡이며 쓰러져 있는 사내를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사내를 죽인 후에도 남편은 아내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의 손에 묻은 피,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이웃 사내의 시신, 그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다. 김 씨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순간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집 밖으로 뛰쳐나가며 끝없는 혼란 속에서 아내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내는 마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피했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순진한 남편의 것이 아니었다. 어리석은 남편은 그날 밤 이웃 사내를 죽인 범죄자가 되었다. 그리고 아내의 실종에 대한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그렇게 김 씨는 곧 관아에 끌려갔다. 어느 가을날 달빛이 희미하게 깔린 길 위를 걸어오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바로 암행어사 조지서였다. 암행어사는 조용히 임무를 수행하며 지방 곳곳에 부정부패와 백성들의 고충을 살피러 다니는 중이었다. 그의 목적지는 멀리 떨어진 추생지였지만 그날 밤 마침 근처 마을에 다다르자 조지서는 길을 잠시 멈추고 마을 주막에 들러 쉬어가기로 마음먹었다. 주막에 들어서니 희미한 등불 아래 사람들은 국밥을 먹으며 소곤거리고 있었다. 주막 안의 분위기는 무겁고 기묘했다. 조지서는 주모에게 국밥 한 그릇을 시켰다. 국밥이 나오는 동안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조지서는 이상한 이야기가 오가는 것을 들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주막 구석에 모여 앉아 목소리를 낮추며 무언가 불길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이고 참, 그 남편이 이웃 사내를 죽였다고 하더군. 모두가 그 사내가 죽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 아이 그런데 아내는 어디로 간 거야? 지금까지도 찾지 못했다지? 그러자 다른 이가 나직하게 속삭였다. 그렇다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날 밤 그 남편이 어딘가 홀린 듯 행동했다고 하더군. 오쟁이를 짊어지고 아무것도 모른 채 아내와 이웃 사내를 믿었는데 아이고 참 결국은. 조지서는 이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 주모를 불렀다. 주모는 다소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에게 다가왔다. 암행어사는 국밥을 한 수에 뜨며 조용히 물었다. 주모, 방금 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이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는 것 같소만. 그러자 주모는 눈치를 보며 잠시 주저하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고, 말도 마시오. 아우, 이 마을에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소이다. 얼마 전에 이 마을에 살던 한 남자가 자기 아내를 잃고 이웃 아내를 죽였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요. 그런데 그 아내가 실종된 뒤로 당최 어디에도 보이지를 않아서. 그렇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요. 남편이 그날 밤 홀린 듯 행동한 것도 그렇고 그 아내가 마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사라져버린 것도 그렇고 말이지요. 조지선은 주모의 이야기를 듣고 더욱 심각해졌다. 아니, 홀린 듯 행동했다니 그게 무슨 뜻인가? 그러자 주모는 목소리를 낮추며 주위를 살폈다. 아이, 그날 남편이 이웃 사내와 아내를 두고 오쟁이를 짊어지고 서 있었다는데 그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오쟁이에 무언가 악귀 같은 기운이 깃들어 있지 않았나 싶다고 하지요. 그러니 아내는 그 후로 사라지고 남편은 이웃 사내를 죽인 뒤로 마을 사람들에게서 외면당하고 있지 않소. 조지선은 이 사건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다. 그는 즉시 이 사건을 은밀히 조사해 보기로 결심했다. 이 마을은 자신의 출생지가 아니기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는 없었지만 이곳에서 벌어진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듯 하였다. 혹시라도 이 사건이 마을 전체를 뒤흔드는 큰일이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조지선은 서둘러 국밥을 마저 먹고 주막을 떠나 마을 곳곳을 탐문하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가면서 마을은 어둠에 잠겼고 조지선은 소리 없이 이웃 사내가 살던 집 근처를 살펴보았다. 그 집은 이미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듯 적막하고 의심연스러웠다. 조지선은 한 걸음 한 걸음 집 가까이 다가가며 주변을 조사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이 기이한 소리를 내었다. 암행어사 조지선은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탐문을 이어가며 그는 이 마을에 얽힌 깊은 음모를 감지했다. 무언가 단순한 살인사건 이상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무엇보다도 오쟁이를 짊어지고 있던 남편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올랐다. 조지선은 주막에서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오쟁이에 깃든 요상한 기운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곧 깨달았다. 이 오쟁이가 사건의 중요한 실마리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오쟁이는 그저 농부들이 쓰는 도구가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오쟁이에 대해 오랫동안 이상한 소문을 전해왔고 사람들 사이에선 이 오쟁이를 짊어질 때 홀린 듯 이상하게 행동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왔다. 과거에 이 마을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모두 이 오쟁이와 연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조지선은 더 깊이 사건을 조사하기로 마음먹었다. 조지선은 마을 곳곳을 돌며 몇몇 사람들을 은밀히 만났다. 그들은 대부분 사건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두려움에 입을 다물고 있었다. 특히 이웃 사내가 죽은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집 근처에 가지 않았고 김씨 또한 사람들이 피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조지선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다. 사라진 아내는 단순히 도망을 친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팔려갔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팔려갔다고? 조지선은 충격에 빠졌다. 마을의 한 노인이 그에게 살짝 속삭이며 털어놓은 이 이야기는 사건의 전말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노인의 말에 따르면 이웃 사내는 사실 김 씨의 아내를 다른 고을의 부잣집 영감에게 팔아넘겼다고 했다. 사실 이 사건 이전에도 몇몇 사람이 사라졌는데 그것이 모두 죽은 이웃 남자와 오쟁이에 얽힌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조지선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웃 사내가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김 씨의 아내를 팔아 넘기려고 남편을 조롱하며 이용했던 것이었다. 김 씨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홀린 듯 오쟁이를 짊어지고 서 있었던 것이었다. 결국 남편은 진실을 알지 못한 채 분노에 휩싸여 이웃 사내를 죽인 것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사라진 아내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조지선은 그 아내가 부잣집 영감에게 팔려갔다는 단서에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고울은 자신의 관할이 아니었다. 단지 그는 암행어사로서 이 사건을 그냥 넘길 수는 없을 뿐이었다. 조지선은 고울의 원에게 이 사건을 상세히 넘기기로 결심했다. 조지선은 관하로 가서 원을 만나기 전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암행어사임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더 많은 사실을 탐문하고 진실을 확인한 후 마침내 고울의 원을 찾았다. 관아에 도착한 조지선은 정중하게 인사한 후 자신이 이번 사건을 은밀히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며 원에게 전하였다. 이 사건은 간단한 살인사건이 아닙니다. 김 씨가 이웃 사내를 죽인 것은 사실이나 그 이전에 벌어졌던 사건들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웃 사내는 그의 아내를 팔아넘긴 악랄한 자였고 이웃 마을의 부자 영감이 관련된 사건입니다. 제가 탐문한 바로는 그 아내가 현재 부잣집에서 머슴으로 붙잡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원님께서 이 사건을 조사하여 진실을 밝히고 그 아내를 구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은 조지서의 이야기를 듣고 신중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이 그가 저지른 살인이기는 하나 그 모든 상황을 모르고 속임수에 빠진 것이니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의 형을 줄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조지선은 이 말을 듣고 안도했다. 비록 자신이 직접적으로 나설 수는 없었지만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길을 열었다는 것에 만족하였다. 그는 고울원이 진실을 밝혀낼 것을 믿으며 다시 자신의 추생지로 향하였다. 며칠 후 이웃 고을에서는 원의 명에 따라 부자 영감의 저택을 조사하는 일이 벌어졌다. 부잣집에서 실제로 김 씨 아내가 머슴으로 붙잡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녀는 마침내 풀려날 수 있었다. 이 모든 사건이 마무리된 후 마을 사람들은 김 씨를 동정하게 되었고 그에게 연민의 눈길을 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김 씨는 언젠가부터 마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내의 배신과 그날의 참혹한 기억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며 마을 전설로 남게 되었다. 사람들이 그 마을을 지날 때마다 오쟁이를 지고 있던 남편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속임수에 빠져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의 비극을 이야기했다. 암행어사 조지서가 그 사건을 해결하고 떠난 후에도 그 마을 사람들은 그날의 사건을 잊지 못하였고 그 마을은 영원히 어두운 기억 속에 머물러 있었다. 옛날 백두산 기슭에 위치한 한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에는 채수라는 이가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그는 힘이 장사로 알려졌고 지혜로워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족장으로 삼고 그의 지혜와 용맹에 기대어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왔다. 채수가 족장으로 있는 동안 마을은 번영을 누렸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하늘이 내린 지도자라 칭송하였다. 백두산 근처의 마을에서는 매년 가을마다 석전이라 불리는 전쟁 놀이가 있었다. 이 석전은 각 마을의 사람들이 돌을 던지며 싸우는 놀이였으니 비록 놀이라 하나 그 경쟁은 매우 치열하여 승리하면 마을의 명예를 드높였다. 그리고 패배하면 마을의 수치가 되었다. 채수의 마을은 이 석전에서 언제나 이웃 마을을 이기곤 하였다. 채수의 힘은 워낙 강하여 적수가 없었고 그의 지혜로운 전술은 마을을 승리로 이끌었으니 마을 사람들은 늘 그를 우러러보며 말하곤 하였다. 우리는 채수 어르신만 있으면 늘 이기지 않나? 아유, 그럼 그분은 하늘이 내려준 지도자라니까. 이렇듯 마을 사람들은 채수를 두고 찬양하기를 마지 않았다. 그러나 세월은 물과 같이 흘러갔다. 채수의 흑발과 검은 수염은 어느덧 백두산의 눈처럼 하얗게 변해버렸다. 그의 눈매는 여전히 날카로웠으나 힘은 점차 약해져 갔고 그의 장사 같은 몸도 세월 앞에 선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마치 산신령처럼 변한 채수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의지하지 않았다. 그런데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친 어느 가을날 채수가 이끄는 마을은 돌싸움에서 이웃 마을에게 패배하고 말았다. 이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겨졌다. 늘 승리만을 이어오던 마을이 패배하였으니 마을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다. 그날 이후 채수는 더 이상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였다. 마을 사람들의 실망한 눈빛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고 아내와 두 아들마저 부끄럽게 느껴졌다. 아버지,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음번에는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아버지께서 힘을 내시면 우리 마을은 다시 승리할 겁니다. 두 아들이 그렇게 위로하였으나 채수의 마음속에는 이미 깊은 자책감과 부끄러움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 그들의 말은 채수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채수는 밤낮으로 그저 어떻게 다시 승리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마을 안에서는 채수가 미쳤다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예전에 위험 있는 지도자는 사라지고 그는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아내는 간절히 청하였다. 제발 밖으로 나오세요. 마을 사람들은 당신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그러나 채수는 아내의 말조차 듣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그는 더욱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다.
그는 방 안에서 온종일 마을 지도를 펼쳐놓고 어떻게 하면 돌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방바닥에 여러 작전을 그렸다가 지우기를 반복하였으나 그 모든 생각은 그의 머릿속에서 점점 뒤엉켜가고 있었다.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며 그는 몸과 마음이 지쳐갔다. 채수의 눈은 움푹 들어가 잘 보이지 않게 되었고 수염과 머리칼은 무성하게 자라 무릎을 덮고 있었다. 한때 그의 힘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찾아오지 않았다. 마을에는 이미 새로운 족장이 뽑혔고 아무도 그를 기억하려 하지 않았다. 짧은 시간 안에 채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 채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으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도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 동안에도 채수의 마을은 이웃 마을과의 돌싸움에서 연이어 패배하고 있었다. 마을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실망과 불만이 가득했다. 채수는 그 사실을 견디지 못하였다. 한때 마을의 자랑이었던 그가 이제는 수치로 여겨졌으니 이는 그에게 있어 더할 나위 없는 고통이었다. 그렇지만 이웃 마을을 이길 방법을 도무지 찾을 수 없었기에 마을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것이었다. 그 부끄러움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채수는 마을 사람들이 잠든 틈을 타 조용히 마당으로 나왔다. 하늘을 바라보니 백두산 위로 반짝이는 별들이 한가득 펼쳐져 있었다. 채수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오랜 세월을 떠올렸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별들이었고 그 빛은 여전히 변함없이 빛나고 있었다. 밤하늘의 아름다움은 그의 마음을 잠시나마 위로해 주었으나 그는 이내 백두산의 하얀 머리를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하늘이여, 나에게 예전의 힘을 돌려주오. 채수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그는 백두산 꼭대기를 보며 오래전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전설을 떠올렸다. 전설에 따르면 백두산 꼭대기에는 천지가 있어 그 물을 한 모금 마시기만 하면 온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장수의 힘을 얻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백두산 꼭대기를 오르는 것은 곧 자신의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과 같은 것이었다. 험준한 골짜기와 살을 애는 추위, 그리고 산을 가득 채운 무서운 짐승들까지 그곳을 오르는 자는 생명을 담보로 한 도전에 나서야 했던 것이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감히 백두산에 오를 생각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채수는 그 전설을 믿었다. 마을의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는 백두산 꼭대기에 오르기로 결심했다. 채수는 다음 날 아내와 아들들이 밭으로 나간 틈을 타 조용히 집을 나섰다. 말없이 떠나는 그의 모습은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했다. 그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홀로 백두산 꼭대기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의 다리는 오랜 세월의 무게로 이미 약해졌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걸어갔다. 백두산의 험준한 산길은
젊은이들도 오르기 힘든 길이었으나 채수는 결코 멈추지 않았다. 산속에서는 밤낮 없이 짐승들의 울부짖음이 들려왔다. 그는 나무 위에서 잠을 자며 호랑이와 늑대 그리고 곰들의 위협을 피해 다녔다. 그들은 그의 코앞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했으나 채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로지 천지에 다다르겠다는 마음 하나만이 그를 이끌고 있었다. 그는 심지어 길을 걷는 동안 똥도 누지 않았다. 하늘 아래 첫 산이라 불리는 백두산을 더럽힐 수 없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았다. 사방에 널린 사슴과 짐승들도 잡지 않았으며 귀한 약초가 눈앞에 펼쳐져 있어도 그는 손에 대지 않았다. 오직 물만 마시며 몸은 점점 산짐승을 닮아갔다. 그렇게 거칠어지는 그의 모습은 점점 인간의 형체를 벗어나고 있었으나 채수는 오로지 산을 오르겠다는 목표에만 집중하였다. 그의 눈에는 오직 백두산 꼭대기 천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열망만이 가득했던 것이다. 그렇게 그는 계속해서 백두산을 향해 나아갔다. 산의 모든 것이 그를 시험하고 있었지만 그는 결코 멈추지 않았다. 사람들은 백두산 꼭대기에 큰 바다가 있다는 말을 믿지 않았다. 산 꼭대기에 어찌 바다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저 허황된 이야기뿐이라며 모두들 비웃곤 하였다. 그러나 채수는 어릴 적 할아버지가 들려준 전설을 굳게 믿고 있었다. 백두산 꼭대기에는 천지가 있어 그 물을 한 모금 마시면 온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였다. 채수는 그 전설을 쫓아 백두산 꼭대기에 올라 그 물을 마시고 밤하늘의 별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다. 그러나 백두산을 오르는 길은 순탄하지 않았다. 채수는 산중에서 길을 잃고 헤매었다. 산은 항상 안개에 휩싸여 있었고 시도 때도 없이 눈보라가 몰아쳤다. 날씨는 순식간에 변덕을 부렸고 한 발자국 내딛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이럴 때마다 채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에 기도했다. 천지의 신이시여, 제가 백두산의 천지에 다 닿을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제가 그 물을 마시고 하늘의 별들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저에게 예전의 힘을 다시금 허락해 주소서. 그러나 채수의 소원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르고 또 올라가도 끝없는 숲과 가파른 절벽, 거대한 폭포들이 그의 앞을 막아서는 것이었다. 산속의 나무들은 끝없이 늘어서 있어 그의 길을 방해했고 폭포의 물줄기는 마치 산의 신이 그를 시험하려는 듯 거세게 쏟아져 내렸다. 채수의 옷가지는 나무에 걸려 헤어지고 그의 몸은 벼랑에서 굴러 떨어져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다. 그의 손과 발은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숨은 가쁘게 몰아쉬었다. 그러나 채수는 결코 멈출 수가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백두산 꼭대기에 있는 천지를 향한 열망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숲을 지나고 들을 지나 거대한 나무들과 절벽을 넘으며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그 길은 마치 그의 인생처럼 험난하였으나 채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고 난 후 채수는 백두산의 가장 높은 곳 천지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할아버지의 전설 속에 나왔던 그것처럼 넓고 깊은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하늘과 맞닿은 듯한 그곳은 마치 신성한 장소 같았다. 백두산 꼭대기에서 바라본 천지는 푸르르고 맑았으며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웅장했다. 채수는 그 광경을 보자마자 펑펑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전설이 진실임을 눈으로 확인한 순간 그는 자신의 모든 고통과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하늘 아래 첫산 백두산의 꼭대기에 도달한 그는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천지의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 채수는 자신도 모르게 천지의 물가로 다가갔다. 그는 조심스럽게 두 손바닥을 모아 맑은 물을 떠서 입에 대었다. 물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으나 그 차가움 속에는 신성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물이 그의 입으로 들어가자 그는 곧 전신에 퍼져나가는 알 수 없는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채수는 물을 마시고 난 후 거친 숨을 고르며 옷을 벗어 차가운 물 속에 몸을 담갔다. 차가운 물이 그의 몸을 감싸자 그는 마을에서 가져온 모든 욕심과 죄악을 씻어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욕망에 물들지 않을 것이다. 채수는 그렇게 다짐하며 자신의 옛날 모습과 결별하였다. 그는 몸을 깨끗이 씻고 하늘을 우러르며 백두산 상상봉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백두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서 바라본 하늘은 끝없이 맑았고 동쪽 하늘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몬동이 트는 그 장엄한 광경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동력 하늘이 붉게 물들며 해가 떠오르자 채수의 눈에서는 자연스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해는 그의 삶의 무거운 짐을 씻어주는 것만 같았다. 붉게 떠오르는 해를 향해 채수는 절을 반복하였다. 그가 해를 바라볼 때마다 온몸에서 알 수 없는 열기가 솟아나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어느새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팔과 다리에선 힘이 솟아났고 청년 시절 그 이상으로 기운이 넘쳤다. 채수는 해가 질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절을 올렸다. 저녁이 되어 밤하늘에 별이 쏟아질 듯 나타났을 때 채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두 팔을 들어올렸다. 밤하늘을 가득 메운 별들 속에서 그는 자신의 조상들을 보았다. 그리운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 윗대의 할아버지들이 마치 그를 응원하는 듯 빛나고 있었다. 채수는 깊은 감동에 젖어 가슴속이 기쁨으로 가득 찼다. 마치 그가 마을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사명을 받아낸 듯하였다. 그는 백두산의 정상에서 아랫마을을 내려다보았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그의 눈앞에 떠올랐다. 그들이 자신을 바라보며 느꼈던 수치와 모욕, 그 모든 감정이 이제는 더덥게 느껴졌다. 그의 가슴은 기쁨으로만 차올랐고 이웃 마을과의 돌싸움에서 승리할 날을 생각하니 뛰듯이 기뻤다. 그가 마을로 돌아가면 마을 사람들은 예전처럼
그를 맞이할 것이다. 그들이 그를 붙잡고 춤추며 노래 부르는 광경이 머릿속에 그려지자 채수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채수는 백두산 정상에서 천지의 물을 마시고 다시금 힘을 얻었다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러나 산을 내려오며 그의 마음속에 피어오르던 의지와 열정은 서서히 사그라들기 시작했다. 발걸음은 무거워지고 정신은 흐려지고 세상의 모든 것이 부질없게 느껴졌다. 채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겨우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 이웃 마을과 돌싸움을 하여 무엇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 돌싸움에서는 반드시 죽고 다치는 자들이 생겨났고 그것은 더 이상의 그의 마음을 채우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이웃 마을을 이기고 마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힘을 증명하고자 하는 욕망이 남아 있었다. 그 욕망이 그를 뒤흔들었다.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그는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그가 백두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어디선가 갑작스레 소리가 들려왔다. 어리석고 어리석도다. 이어진 소리에 놀란 채수가 고개를 돌려보니 개울가에 한 소년과 소녀가 있었다. 그들은 팔뚝만한 물고기를 손에 들고 있었으며 소녀는 물고기를 향해 소리치고 있었다. 어리석고 어리석도다. 앞으로 나아갈 줄만 알고 뒤로 물러설 줄은 모르는구나. 하하하. 소녀는 물고기를 물속으로 놓아주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다. 인연이 있으면 백두산 상상봉에서 다시 만나자. 그리고는 소년과 소녀는 마침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채수는 마치 꿈을 꾼 듯 넋을 잃고 그들이 서 있던 곳을 바라보았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문득 소년의 말이 물고기를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향한 것임을 깨달았다. 어리석도다. 백두산 상상봉에서 다시 만나자. 채수는 그 말이 자신에게 하는 말임을 확신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발걸음을 돌려 부랴부랴 백두산 상상봉을 향해 다시 올라갔다. 고된 길을 거쳐 마침내 상상봉에 도착했을 때 채수는 개울가에서 소년 셋이 목욕을 하며 노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 중에는 개울가에서 만났던 그 소년도 있었다. 채수는 조용히 그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며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소년들이 목욕을 마치고 채수에게 다가왔다. 그들 중 한 소년이 입을 열어 물었다. 그대는 어찌하여 인간이 오르지 말아야 할 이곳까지 올라왔단 말인가? 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차분히 대답했다. 아니, 나는 개울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소년과 소녀를 따라 이곳에 올라왔소. 그들이 분명 나에게 이곳으로 오라 하였소. 그 말을 듣자 개울가에서 만났던 소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다른 소년들은 고개를 젓고 있었다. 채수는 이내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나는 그대들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고 있소. 나에게 가르침을 내려주시기 간청하오. 그러나 소년들은 한결같이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우리 또한 배우는 자들이니 남을 가르칠 수는 없는 법이오. 채수는 그 말을 듣고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대들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나는 알고 있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지혜와 힘을 지니고 있지 않소. 부디 나를 가르쳐 주시오. 정 그렇다면 우리 마을로 가보는 것이 어떻겠소? 그곳에서 무언가를 깨닫게 될지도 모르오. 채수는 그 제안을 듣고 흔쾌히 승낙하였다. 그는 마침내 소년들과 함께 그 신비로운 마을로 향하게 되었다. 소년들은 채수에게 눈을 감으라 이르며 각자 손에 쥔 막대기 끝을 내밀었다. 채수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소년들이 내미는 막대기의 끝을 잡았다. 순간 막대기는 바람처럼 빠르게 날아가기 시작했다. 얼마 후 소년들 중 한 명이 채수에게 말했다. 이제 다 왔소. 눈을 떠도 좋소. 채수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가 눈을 뜨자 그의 눈앞에는 그동안 소문으로만 듣던 신비로운 마을이 펼쳐져 있었다. 그곳은 마치 이 세상이 아닌 별천지와도 같은 곳이었다. 전설 속에서나 등장하던 신선들의 마을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이었다. 채수는 놀란 나머지 발걸음을 멈추고 눈앞의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소년들은 채수를 이끌고 마을의 노인들에게로 갔다. 마을의 노인들은 모두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가족처럼 채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노인들의 얼굴에서는 이상한 빛이 뿜어져 나왔으며 그들의 머리카락은 모두 하얗게 변해 있었으나 얼굴만은 젊은 소년과 같았다. 그들은 모두 신선이었던 것이다. 채수는 이 마을에 머물며 신선들이 가르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다. 특히 그를 지도한 이는 바로 그날 개울가에서 만났던 소년이었다. 소년의 이름은 한매라 하였다. 비록 소년의 모습이었으나 그의 나이는 300살도 넘는 신선이었다. 한매는 채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다. 세상의 이치와 인간의 욕심에서 벗어나 참된 도를 닦는 법을 전수하였다. 그리하여 채수가 그 마을에서 살기 시작한 지도 어느덧 3년이 흘렀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채수의 마음속에 깊은 그리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고향에서 기다릴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커져가는 것이었다. 날이 갈수록 채수의 마음은 흐트러졌고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다. 그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창백해져 갔고 신선들과 함께 지내면서도 마음이 늘 고향을 그리워했다. 그는 이제 이 신선들의 마을을 떠나 다시금 인간 세상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였다. 채수는 신선의 마을을 떠나기 전 몇 번이나 감사의 절을 올렸다. 채수는 신선의 마을을 뒤로 하고 인간의 세계로 내려갔다. 그러나 그가 돌아온 인간 세상은 이미 자신이 알던 곳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백두산에 머물러 있었던 탓에 세월은 그동안 많이 흘러 있었다. 채수는 자기가 살던 고향집을 찾았다. 그러나 그의 집에는 낯선 이들이 살고 있었다. 집안의 주인은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인이었다. 채수는 그에게 물었다. 이 집에서 살던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갔소? 그러자 노인은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우리는 이 집에서 여러 대에 걸쳐 살아왔습니다. 어르신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채수는 자신이 알던 집이 아닌 듯한 낯선 현실에 기가 막혔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대었다. 그러자 노인이 다시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아, 그 이름은 우리 증조부께서 쓰시던 이름이요. 어르신께서 그 이름을 어떻게 아십니까? 백발이 성성한 노인은 채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제야 채수는 깨달았다. 신선의 마을에서의 3년이 인간 세상의 100년을 훌쩍 넘겨버렸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는 자신이 손자의 중조부였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더 이상 말해 무엇하랴. 자기가 바로 그 할아버지라고 밝혀보았자 아무리 먼 손자라 해도 자신을 알아줄 리가 없었다. 채수는 그저 조용히 물었다. 지금도 돌싸움을 하는가?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아이고, 그것은 아주 먼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돌싸움이 아니라 마을들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요. 많은 이들이 그 전쟁으로 죽었습니다. 이 마을에 남은 건 나 같은 늙은이와 어린아이들 뿐이요. 젊은이들은 모두 전쟁터로 나가 싸우고 있소. 채수는 더 할 말이 없었다. 백발이 성성한 손자와 인사를 나눈 채수는 고향 마을을 떠났다. 그리고는 여러 다른 마을을 돌아다녔다. 그러나 손자의 말처럼 100년 동안 세상은 너무나 많이 변해 있었다. 그는 세상에 내려와 신선에게 배운 참된 도를 전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백성들에게 진정한 하늘의 도를 전파하기 시작했다. 백두산 아래에 사는 모든 부족은 같은 민족임을 알리고 서로가 싸우는 것을 멈추게 하였다. 채소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전쟁을 멈추고 화합하기 시작했다. 채소의 가르침을 받은 백두산 아래의 부족들은 말이 같아지고 풍속도 같아지기 시작했다. 이로써 백두산의 모든 마을은 평화로워졌고 채소의 가르침을 따랐다. 그렇게 세상이 평화로워지자 채소는 다시 백두산으로 돌아갔다. 그는 더 이상 인간 세상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다. 훗날 사람들은 채수가 백두산의 신선이 되었다고 전하였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는 무지한 신뢰가 어떻게 비극으로 변하는가를 서늘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김 씨는 어리석다기보다 의심하지 않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죠. 그는 아내를 믿는 마음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쟁이를 지고 서서 진실을 가리는 역할을 하게 되죠. 바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 모습은 이 이야기의 가장 잔혹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야기의 전반에는 설명되지 않는 아주 음습한 기운이 흐르고 있죠. 오쟁이에 얽힌 소문, 홀린 듯한 행동, 사라진 아내의 행방은 사건의 단순한 불륜이나 살인이 아닌 인간의 욕망과 어리석음 그 사이에 끼어든
보이지 않는 힘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암행어사의 등장은 최소한의 균형을 되찾게 만드는 장치인 것 같습니다.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지는 못하지만 진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김 씨는 돌아오지 못하고 이야기는 전설로 남게 되지요. 결국 이 이야기는 보지 않으려 한 대가는 반드시 불행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뢰가 판단을 대신할 때 그것은 가장 잔인한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여운을 남기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신뢰가 반드시 올바른 판단은 아님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판단은 자기 자신이 해야 하는 것이겠죠.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